반갑습니다. 이수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또 작년에 이어 올해 딱 왔는데, 좀 언제나 제주도는 설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요, 사실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요, 저희가 매년 쓰고는 있지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책을 이미 그러면 읽어보신 분, 2023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거의 다 아, 아닌가? 그런데 저희가요, 이미 책을 읽으셨더라도 사실은 벌써 또 7월이에요. 그리고 정말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저희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집필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이 지금 들어도 맞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제가 평소에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업데이트를 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은 요거 24년도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포인트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잘 들어봐 주시면은 약간 스포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집중력을 높여주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저는요, 이 트렌드 코리아 책을 뭐 공저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요, 서울대학교에서 소비자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자이기도 합니다. 학생들과 소통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거나 막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삶의 통찰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이 사람을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어찌 됐든지 간에 저는요,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은 역시 저는 트렌드 중심으로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뭐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짧게. 더 잘 아시니까요. 재미없는 부분은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트렌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요거 한번 키워드 넣어보니까 딱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식이라는 키워드였고요. 밑에는 반값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쭉 봤는데, 요즘 주식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저는 좀 재미를 봤는데 또 하십시오. 여기 그럼 보면은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 주식이에요. 여기 코로나19 때 굉장히 올라왔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대신에 반값이라는 키워드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비자들 진짜 어렵다라는 거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이게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관심 있게 우리가 경제 상황을 이제 봐야 되는 뭐 어떤 요건이 아닐까 보는데요.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왜 레빗 점프라고 이번에 표현을 했는지,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이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토끼처럼 지혜를 발휘해서 영민하게 뛰어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바람에서 저희가 이번 10가지 키워드를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10가지 키워드를 이미 다들 책을 읽으셨다면 너무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충분히 많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친숙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제가 책에 없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제가 10가지 키워드를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 거 보이시죠?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사람이요, 제가 학교에서 사실 소비자 심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이걸 메모리 단위 청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왜 계좌번호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어져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기억을 잘 하기 위한 장치인 건데 그냥 10가지를 쭉 나열해서 보는 것보다 자, 지금처럼 뭉텅이로 나눠서 뭉텅이로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보면 훨씬 더 기억을 잘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은요, 우리 사회에 대한 약간 근원적인 변화를 좀 말씀드리는 키워드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에 나왔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파란색들 세 개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코로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영역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세 가지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요, 정말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닫혀가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뉴 디맨드 전략이라는 키워드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초록색 키워드들은 정말 좀 트렌디한 키워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10가지를 쭉 볼 텐데 뭉텅이로 기억 쪽에서 기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인데, 아니 뭐 그냥 이거 뭐 양극화 이야기겠죠. 그쵸? 그런데 저희가 이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를 왜 생각을 하게 됐고 이 키워드를 배경으로 쓴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 글자가 좀 작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이면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요.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신 분이요. 3년 전쯤에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뭐라고?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에 뭐가 다 바뀔 거다? 우선순위가 재편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결국 우선순위라는 건 사회 계층이에요. 순서도를 의미하겠죠. 그 계층의 순서도가 다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저희 연구진들은 정량적인, 정성적인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서 내린 결론, 한국 사회 지금 평균 없음 이렇게 내렸던 결론에서 나온 배경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 실종, 양극화 있는 게 맞아요. 그쵸? 양극화, N극화, 단극화 다 있는데요. 자, 양극화 제가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신조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고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진실하게. 네. 모르면 네, 괜찮아요. 자, 나는 개근 거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알고 있다. 네, 한 분, 두 분, 네,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네, 네, 좋습니다. 개근 거지라는 말을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담인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3 쓰기 위해서 초등학생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나라고 싶을 만큼 어려웠던 작업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 인터뷰였는데 아무튼 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요즘에 개근 거지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개근상 받으면 거지라는 거래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를 당장 어디 데리고 놀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뭐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게 약간 뭐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좀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이 양극화라는 게 어찌 보면 초등학생들도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극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비즈니스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릴지 지금 표에서도 잘 그림에서도 보일 텐데요. 저는 매출 데이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에르메스는 명품 중에 명품으로 불리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에르메스는 약간 지금 표가 보이시죠? 20년에 살짝 떨어졌어요. 셧다운을 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살짝 떨어졌다가 끝없이 오르고 있는 표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반대로 혹시 메스티지 브랜드라고 해서요. 뭐 코치나 뭐 MCM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완전 명품은 아니더라도 준명품급에 해당하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매출이요. 20년도에 확 떨어졌다가 아직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지금 시장에서도 초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사실 이 에르메스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시장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현상이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가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건데 모든 시장에서 이 양극화의 모습이 좀 다 표현이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요. N극화로 진일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이 결국엔 다 다른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N극화 이렇게 표현한다면 자, 이 영화 우리 보셨을까요? 제가 좀 약간 사진이 좀 약간 찌그러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테지만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뭐죠? 네,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영화 속 한 장면 보시면은 송강호 씨가요. 처음에 영화 초반에는 발포주, 필라이트 같은 거 드시거든요.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소득이 약간 기이하게 상승하죠. 그러면서 뭘 마시죠? 위스키 마시고 와인 마십니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봉테일로 불리는 정말 디테일하게 연출하는 그 봉테일 감독께서도 이 한국 사회에서 술이라는 제품 안에는 단연히 그 어떤 계층의 상징을 나타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가정했고 그것을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 요즘 술 시장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습니다. 저도 어제 한잔 했더니 약간 요즘 약간 핑글핑글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확실히 요즘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술 시장이기도 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굉장히 취향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이 술 시장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시장이 성숙화 될수록 패션 시장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닮아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패션 시장화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행 주기가 짧고요. N극화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패션 시장이죠. 그게 모든 시장에서 특히 한국의 모든 영역에서 관찰이 되고 있다라는 게 N극화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단극화는 너무 잘 아실 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특히 IT 기업 플랫폼 사회로 한 그 플랫폼이 잠식하는 단극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 여기까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금 책에 없거든요. 제가 뒤에 있는 요 장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마케팅이나 이 평균 실종 사회에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말 마케팅 분들이세요. 왜냐?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어 20대면은 뭐 다이어트 식품을 좋아할 거야. 뭐 50대, 60대면 골프를 좋아할 거야. 라는 어떤 소비의 정형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N극화라는 것은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달라져 버린 세상 속에서 누구를 타겟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정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마케터 분들이실 텐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준을 새로 정하 주십시오라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를 말씀드렸던 거죠. 뭐 성별, 여성, 나이 요런 기준이죠.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죠. 자, 그런데 제가 요즘 트렌드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요거 이 이미지 보이시나요? 요게요, 제가 그 빅데이터로 이미지 분석도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한강공원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는데 따라오는 연관어 중에 하나가 저게 있더라고요. 육개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라면도 아니고 꼭 육개장이 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적어도 한강공원에 가면은 다른 라면 아니고 육개장을 먹어야 돼라는 자기만의 어떤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한. 그래서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요. 요즘 소비자들은 자기만의 정답 소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예전에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가 아닌 상황, 맥락, 취향 이런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리셋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정답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평균 실종 사회에서 좀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강조드리는 두 번째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10가지 키워드 중에 3가지가 있었는데 파란색 영역.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19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은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3가지 중요한 집단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때 우리가 뭐 셧다운 되고 뭐 마스크 쓰고 하더라도 우리 꼭 어디는 가야 되죠? 네? 그쵸? 출근 안
출근했죠. 출근하셨죠. 직장. 그쵸? 다음 두 번째. 나이가 어린 친구도 어디 가야 되죠? 학교. 네. 우리 남성분들 어디 가셨죠? 그렇습니다. 군대에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집단이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무조건 집객이 되어 있는 중요한 집단인데, 자,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바로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간 한국 사회에서 약간 직장은요, 그냥 회사는 회사고 직장은 직장이지, 난 직장인이고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어떤 인식적인 변화도 상당히 진일보했고, 동시에 우리가 오피스, 직장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면서 저희는 이 빅뱅,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오피스 빅뱅 같은 이런 현상이 좀 많이 감지가 된다라고 해서 만든 키워드입니다. 사실 이 키워드는 이미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이미 다 일상에서 체화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키워드 자체는 제가 말씀 크게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특히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일수록 제가 요거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재택근무 이제 아무도 거의 웬만한 기업들 안 합니다. 일부 기업들, 예를 들어 당근마켓, 뭐 배달의 민족, 정말 일부 극 IT 기업들만 좀 유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끔 대기업 현대에 조금 있는 계열사 이 정도로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하시더라고요. 우리 재택근무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건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업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케이션이라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특히 로컬에 계시는 분들일수록 조금 색다르게 좀 관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인구 수를 따질 때 이제는 그 안에, 그 지역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인구수, 정주 인구수가 많은지가 평가로 기준이 되전 안 되고요. 관계 인구라고 표현하거든요. 얼마나 그 지역에 관계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동시에 발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관계 인구가 훨씬 더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요즘 느끼고 있어서 살짝 좀 약간 2024 약간 스포인 말을 제가 지금 한 3마디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조금 더 시장성이 조금 확대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오피스 빅뱅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세 번째. 아까 또 파란색에 이제 두 번째 있는 키워드. 특히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또 많이 바뀐 사람들, 바로 소비자 그 자체다라고 저희는 보는데요. 우리 왜 체리피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카드사 혜택만 쏙 빼먹고 바로 해지해버리는 블랙 컨슈머들을 체리피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저는 소비자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체리 컨슈머, 체리 슈머. 그러니까 자기의 혜택, 이득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찾아 나서는 요즘 똘똘한 소비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거요. 잘 보이시나요? 저는 저 사진이 사실 저희가 글로벌 트렌드도 정말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쯤에 미국에서 저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는 없던 형태여서 저희가 엄청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요, 엣지라는 수공예품을 매매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MAU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아이디어스 같은 이제 플랫폼이에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엣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가보면은 내가 직접 만든 수공예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사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게 좀 보이시나요? 이제 명품 의류의 단추를 이렇게 떼가지고요. 이렇게 고리로 붙여서 뭐 팔찌나 발찌 이렇게 해서 뭐 내가 그거를 뭐 3만 원, 뭐 2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게 작년부터 보이고 있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옷도 나는 끝까지 잘 입고 심지어 그걸 내가 수익도 낼 수 있는 어떤 두 번째 일석이조의 어떤 행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 한국과 미국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한국은요, 미국에 대개 한 6개월에서 8개월 좀 렉타임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요, 한
6개월 뒤에 저런 게 한국에서도 이제 아이디어스나 이런 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요렇게 내가 직접 수공 애플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거 좀 보이는 거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도 저는 좀 재밌는 현상이라고 전 봅니다. 혹시 명절에 사과나 배 이런 거 좀 받으시는 분들 계시나요? 집에 이렇게 가끔 오죠. 우리 그렇죠. 가끔 오죠. 그럼 그럴 때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쵸. 다른 집에 우리 이웃집 찾아가서 뭐 좀 드세요라고 하죠. 네.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당근에 올리죠. 그쵸? 네. 당근에 올려서 여기 보이시죠? 같이 우리 N방에서 정확하게 나눠 드실 분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요즘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과도 나는 끝까지 잘 먹고 동시에 나는 돈도 조금 벌 수 있는 이것도 역시 일타쌍피 두 가지 혜택을 다 누리는 어떤 소비자들의 똘똘한 어떤 혜택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소비자들을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거는 지금 요즘 살아가는 이 불황기에 소비자들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행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도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체리 슈머가 활약하는 시대에 정말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제일 오른쪽 사진 한번 볼까요? 요게 2014년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게 혹시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런닝맨.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 거기 가까이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안에 뗏목 안에 뭐가 보여요. 네, 맞습니다. 질소 과자. 과자 포카칩이에요, 포카칩.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뭔지 아시죠? 이제 대학생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과자에 질소만 들었어. 해가지고 바다에도 뜨겠는데 해가지고 진짜 띄운 거예요, 한강에. 그런 다음에 뗏목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건너오는 퍼포먼스를 2014년도에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정말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우스갯소리지만은 기업 관점에서는 조금 역사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식품 기업들이 코로나가 아니고 IMF 때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을 추구하죠. 슈링크플레이션, 그러니까 슈링크 줄어들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러니까 비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뭘 줄이죠? 비용을 줄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요, 미국에서 정말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 같이 한번 보면 요게 슈링크플레이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예전에는 뭐 클리넥스 휴지가 뭐 60장이 들어있었는데 뭐 59장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조절을 하면서 요즘 식당에 가보시면은 좀 많이 줄어든 거 느끼시지 않나요? 라는 거. 그게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 많이 어려워진 어떤 시대적 흐름을 우리도 같이 읽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체리 슈머 상황 속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런 소비자들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취하고 있고 동시에 요즘 소비자들은 이런 가성비를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좀 아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대로라면은 그냥 우리는 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와인을 먹고 싶어요. 근데 와인을 먹고 싶은데 예전대로라면은 뭐 30만 원짜리 아니고 뭐 만 원, 2만 원짜리 이렇게 마셔야 되는 게 절약의 방법이라면 요즘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죠? 네. 30만 원짜리를 글라스로 사죠. 네. 한 잔 마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되게 다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우리가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정말 다양하게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게 요즘에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이 줄다리기 상황 속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인 것 같은데 혹시 특히 콘텐츠와 관련해서 좀 기획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연구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정말 이 편의점 조금 칭찬해 주고 싶은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CU를 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GS와 CU가요 경쟁사죠. 두 기업은요 매번 싸워요. 내가 1등이라고. 근데 이게 합리적인 1등이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은요 전국 점포수로 따지면은 GS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영업 이익으로 보면은 CU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특히 코로나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CU가 치고 올라왔는데 CU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판관비를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였습니다. 근데 판관비를 어떻게 줄였느냐?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거죠. 컨텐츠를 공급하죠. 제일 잘했던 거 저는 요 편의점 고인물 요 컨텐츠는 정말 브랜디드 컨텐츠 치고는 정말 단연 그 엑설런트한 사례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블렌디드 컨텐츠 치고 그 1억 뷰를 찍은 거는 최초라는 그 성과는 단연 소비자들에게 관심도도 받았지만 동시에 이것을 비용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극대화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굉장히 잘 실현했구나라는 CU의 이런 점은 좀 칭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키워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자, 코로나 전후로 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불필요한 만남 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관계를 끌고 가는 것이 맞나? 그래서 회의감이 들면서 나는 요즘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만 두고 다 없앴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전후로 해서 관계 맺기가 굉장히 기법이 달라졌다라고 저희가 내린 결론 중에 인덱스 관계였거든요. 인덱스라는 것이 색인,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 저희 트렌드 코리아가 좀 이제 비판을 받는 지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네 너무 영어 많이 쓴다라는 지적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최대한 한글을 써보자라고 저희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색인 관계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한국어를 쓰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저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우리 목적 관계, 색인 관계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인덱스 관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더더욱 한글을 많이 쓰는 것으로 저희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영어가 많더라고요. 또 욕을 먹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키워드 선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요, 세상에 원래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그거를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것을 규정하면서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사람들에게 관심도를 받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측면에서 저희가 네이밍이 참 중요하다라고 영어를 썼다라는 저의 어떤 변명을 지금 제가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덱스 관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요. 관계를 인덱스, 색인, 목록이란 뜻인데 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내가 뭐 관계를 엄청 중요한 사람, 진짜 중요한 사람, 좀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 화일철 하듯이 관계를 이렇게 구성한다라는 게 인덱스 관계인 건데 이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같이 좀 설명하고 싶어서 인덱스 관계라고 했던 이 키워드였는데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책에서도 뭐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잘 보이시나요? 카카오톡에 선물함에 주문 내역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주문 내역에 가보시면 내가 이때까지 선물하기 주고받은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령 제가 이제 아나운서 성함이 제가 잠깐 네, 지한 아나운서님과 제가 보니까요. 지한 아나운서님께 제가 생신날 선물을 보내드렸었어요. 3만 원짜리 제가 드렸었네요. 보니까. 근데 이번에 제 생일날에 2만 원짜리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죠.
아, 2만 원 드려야 되나 이번에는? 나도 만 원을? 아, 2만 원 진짜 인간이면 사실 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고민이잖아요. 아, 안 해보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만 한 걸로. 이 주문 내역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요, 사실 되게 미묘하거든요. 관계가 디지털라이징이 되면서, 데이터화하게 되면은요, 사람은요, 더 미묘성이 극대화된다라는 게 사실 인덱스 관계에 기저하고 있는 가장 큰 기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인덱스 관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지금 잘 적어 두셨다가 Q&A 시간 때 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너무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거 장표 다시 띄워서 보여주세요라고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요거입니다. 불황일수록 단골 효과는요, 더더욱 세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것도 어떤 단골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실제로 단골 효과가 강해졌다라는 것은 여기 글자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카드 실적을 보니까요. 처음 가본 가게에서 발생한 매출은 거의 27.7% 떨어졌는데 1년 이내 방문한 경험이 있는 가게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은 8.7%만 줄었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불황일수록 사람들은 더욱 안전하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가게에 가고 싶어 하는 성향이 높아집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컨텐츠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보다가 요거는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와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TV 사업부였습니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연구를 같이 했는데,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 첫 번째 결론, 1번. 미국의 Z세대는 아무도 TV를 보지 않는다가 저희가 나온 결과였어요. 소비자 조사를 했는데. 근데 아니 TV를 팔아야 되는데 TV를 이제 안 본다니 미래 소비자가 아무도 TV를 보지 않는다. 사실 이게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연구 결과 소비자 조사를 하면서 내린 또 하나의 두 번째 인사이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였냐면은 아무도 TV를 보지 않는데 근데 특히 후기 Z세대로 갈수록 유일하게 보는 TV 채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네, NBA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미국에는요 유명한 이제 리그가 세 개가 있죠. 내셔널 풋볼, 그 다음에 MLB 야구, 그 다음에 NBA 농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유독 NBA만 Z세대가 그렇게 좋아하더라라는 게 또 한 가지 발견점이었는데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요거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은요. 글자는 좀 작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로나 전후이거든요. 3대 리그의 매출입니다.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죠. 리그가요. 3대 리그가 경기를 할 수 없었으니까 당연히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또 반토막이 나죠. 거의 여행업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MLB, NFL 여기 잘 보이시죠? 요거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 표가 있는데요. 초록색은요. NFL 풋볼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MLB입니다. 둘 다 막 떨어졌죠. 코로나 때요. 그런데 파란색 NBA 약간 선방하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쵸? NBA가 정말 선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요거 연구 결과가 딱 결론을 내려주더라고요. 킨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킨십. 우리 얼마나 그 사람과의 관계, 유대성이 있는지 끈끈한지가 킨십이라고 치면은 여기 제일 점수가 높은 게 바로 NBA가 나오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만큼 나는 NBA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채널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고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요. 특히 코로나 때요.
다른 리그들은 저작권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 NBA는 약간 느슨하게 해줬대요. 그냥 뭐 너네가 소비자들 너네 집에서 할 일 없고 그냥 있을 텐데 이전 경기 영상들 뭐 좋아하는 선수 영상들 뭐가 쇼폼 릴즈 다 만들어서 그냥 너가 알아서 배포해서 만들어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허용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요 그 어떤 그 기업들 사례를 통틀어서 NBA가요 그 인스타그램 정말 잘 관리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려요. 꼭 한번 팔로우해서 좀 잘 눈여겨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논법으로 특히 Z세대를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단골 효과와 더불어서 컨텐츠와 관련한 NBA 이야기를 좀 깊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중간에 있는 키워드인데요. 이거는요, 좀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다 라는 건데요. 이건 너무 방법론적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조금 우리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할 거리를 좀 같이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제프 베조스 알고 계시죠? 그쵸? 알고 계시나요? 그쵸? 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이 사람이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향후 10년 안에 무엇이 바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그쵸? 그런데 10년 안에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요? 라는 질문은 아무도 안 한대요. 그런데 후자의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사업이란 건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라고 응답을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 딱 이 글을 보고 와, 난 사람은 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재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은 적어도 세상에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바뀌지 않는 걸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같이 질문을 해보면 좋겠죠. 뭐가 바뀌고 뭐가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제가 여행을 가면서 찾아온 경험을 했습니다. 자, 왼쪽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제가 여행을 다녀온 곳인데요. 여기는 어딜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손을 들고 말씀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럼 힌트를 좀 드릴까요? 여기는요,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화산과 관련된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폼페이 맞습니다. 맞아요. 폼페이인데요. 폼페이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사진은요. 식당이래요. 폼페이 있는. 폼페이가 어떤 곳이죠? 베수비오 화산이 한순간에 폭발을 하면서 그 로마 시대 생활 양식이 그대로 남겨진 유적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식당인데 여기 보시면 닭 그림이 있어서 메뉴판이래요. 뭐 닭고기 판다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 그냥 화구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 약간 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식당이다라고 가이드분께서 되게 친절히 설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라틴어로 적혀 있어서 되게 뭐 있어 보이는데 진짜 별거 없대요. 막 철수 바보 막 약간 그냥 동네에 놓은 약간 그냥 낙서해 놓은 거래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약간 영감을 받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게 뭐 10년이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300년이든 시간이 지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예를 들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고 이런 기본적인 욕망은 잘 안 변하는구나. 문명의 이기는 바뀌고 트렌드는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내재되어 있는 욕망, 욕구는 잘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구나라는 것을 폼페이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제프 베조스라는 것 이분께서는 그 인간의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소비자들의 욕망을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라고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뉴디맨드 전략이라는 것은요, 제가 뭐 방법적인 이야기를 이 시간에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근원적인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요, 항상 타인의 욕망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고의 중심은.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제공했을 때 훨씬 더 반응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잘하는 걸 해야 돼.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어요. 선생님, 교수님, 제가요, 잘하는 것을 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타인이 좋아하는 것을 너가 잘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인의 욕망 중심으로 너가 잘하면 훨씬 더 그것을 성공시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시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이 뉴디맨드 전략은요, 신규 수요는 사실 너무 근원적이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 뭐 배터리, 전지, 약간 이런 저희가 감히 하기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특히 경기가 나쁠수록 이런 교체 수요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건설사의 사례이긴 하지만 좀 우리 업에서도 좀 적용시켜 보면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려보는 게 있어요. 요거인데요. 좀 보면은 지금 막 사진이 돌아가고 있죠. 이게 재밌는 게 보면은 네. 과천에 자이 아파트예요. 공용 공간이 있죠. 그리고 체육시설 같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선이 원래는 그 축구선, 탁구선, 농구선 이렇게 별도로 다 하나씩 만들어 썼다야 하면은 이렇게 선을 LED로만 딱 바꿨는데 그 공간을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심지어 막 바꾸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어떤 아이디어를 기획하실 때 이런 것도 영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케이스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뉴디맨드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하단에 있는 이 5가지 키워드. 제가 요거는 진짜 트렌드와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디깅, 파는 거죠. 파는 거고요. 모멘텀, 뭐 힘을 받는 순간, 뭐 이런 뜻이라면은, 확실히 예전과 달라진 지점, 오타쿠, 덕후 소비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디깅 모멘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것도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요. 오타쿠 문화는요, 인구수에 비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에 가보시면요. 중국은 제일 인구수가 많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 인구잖아요. 그런데 중국은요, 오타쿠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서브컬처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제로 그렇대요. 집을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한국은 사실 다 비등비등하죠. 디자인도 비등비등하고 뭐 융 스위치 뭐 다 비슷비슷하게 유행을 타고 도는데요. 중국 가보면요. 내가 선택해야 될 대리석만 수십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구수가 많으니까 취향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고 선택해야 되고 그것이 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덕후, 오타쿠 문화가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말은 즉 한국이 그만큼 오타쿠 문화가 그간 약했다라는 반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한국도 이런 디깅 문화가 좀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장이 역시 컨텐츠 시장인 것 같고요. 컨텐츠 시장이 저도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였어요. 회전문 관객이라는 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는 거 똑같은 거 계속 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 꽤 많아지고 있는 이것도 저는 특징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혹시 지금 사진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있는데요. 요 5개 사진 중에 제가 이번에 직접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일 것 같으세요? 이거 심지어 저희 집 사진입니다. 집 사진입니다. 그쵸, 네, 그쵸. 너무 티나죠? 네. 저게 뭐냐면은요. 저희 집에 이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있죠. 그쵸.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렇게 지금 하나씩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발보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자동차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살면서 탔던 차들을 지금 하나씩 막 피규어로 모으고 있는데, 그런데 뭐 이 사람 뭐 되게 평범한 직장 생활 잘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아반떼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여기 뭐 페라리 뭐 어쩌고저쩌고래요. 자기가 언젠간 죽기 직전에 꼭 타볼 차래요. 그래서 뭐 화이팅 뭐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 오타쿠, 수지평 이렇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요런 사람들이라고 보지만은 이 디깅 모멘텀과 관련해서 컨텐츠적으로 제가 또 진짜 눈여겨보는 현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거는 좀 많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헤르미온느 공부법이라고? 잘 모르시나요? 저도 얼마 전에 최근 알았습니다. 틱톡을 저는 열심히 깔고 보는데요. 트렌드를 서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틱톡을 보게 되는데 틱톡에 저런 게 있더라고요. 헤르미온 알고 계시죠? 네. 공부를 잘하잖아요. 근데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나는 공부가 그냥 하면 힘들고 재미없으니까 나는 헤르미온느야 라고 스스로 빙의를 하죠. 그런 다음에 그냥 단순히 정신승리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옷도 목도리도 같이 하고요. 막 모자도 쓰고요. 그다음에 뭐 막대기도 들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뭐 여기 유튜브에서도 공부 ASMR도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 것. 그런 다음에 스터디 with me라고 영상을 딱 찍는 게 요즘 헤르미온느 공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뭐 할 수 있죠.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밌는 현상이 바로 이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이 컨텐츠 기획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단골 효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 팬덤 이야기를 좀 같이 좀 해보고 싶은 게 오히려 내가 그 좋아하는 영역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더 강해질수록 당연히 마케팅적으로는 팬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더 듣고 싶으시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근데 화두는 제가 여기까지 던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제가 아까 초등학생 인터뷰 정말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를 연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뭐 요즘에 후기 Z세대도 거의 뭐 이후에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이제 무시무시한 우리 초등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는요, 확실히 우리랑 정말 달라요. 왜? 여기 한번 볼까요?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확실히 다른 게 제가 앱 사용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자, 10대 이하가 가장 많이 사용한 어플 순위가 뭐 카카오,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뭐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요거요. 로블록스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선 없는 거. 로블록스 10대만 유독 많이 사랑하는 이 로블록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로블록스가 지금 핸드폰에 깔려 있다. 와, 멋지십니다. 네, 좋습니다. 왜 좌절하십니까? 멋지십니다. 혹시 그러면 직접 하시나요? 네, 그쵸. 혹시 그래도 한 번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소감.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정확하게 저 감정을 느꼈거든요. 되게 조악해요. 조잡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임을 누가 하지? 애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너무 재밌는 이유? 내가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피자 만들기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재미가 극대화된다라는 게 로블록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 친구들은요. 설계사가 디지털 아키텍트가 될 세대입니다. 설계사, 건축가라는 뜻이죠. 우리랑 전혀 달라요. 25년도부터 코딩이 의무 교육화되는 이 시대에서 당연히 달라지는 알파 세대. 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살짝 좀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그래도 제가 소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친구들이 요즘에 매출 데이터를 돌려보면은요, 놀이 코스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게 참 인상적인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먼저 다이소에서 만나요. 그래서 문구를 같이 사고요. 그 다음에 인생 네컷을 찍으러 가요.
그 다음에 마라탕을 먹는데요. 그 다음에 버블티를 마신대요. 이게 요즘 진짜 이거 10년생 브이로그에서도 나오고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사실 여기 알코올만 없을 뿐이지 나랑 별 다를 거 없어 보이는 느낌 좀 드시죠? 그만큼 이 친구들은요, 소비에 노출되는 연령이 너무 어려졌고요. 돈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게 이 알파 세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는 동네에서 흙 가지고도 잘 놀았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이 돈, 소비를 기재한 놀이를 훨씬 더 추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변화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파 세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그래도 얘네들 부모님 용돈 받는 애들인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 현상 때문인데요. 자, 첫 번째 사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명품 브랜드 디올이 있죠. 디올에서 이제 베이비 디올, 그러니까 키즈 라인을 한 2003년도쯤인가요? 그때 갤러리아 압구정 지점에 이제 한국에 출점을 했대요. 2003년도쯤에요. 근데 그때 당시 반응이 어땠냐면은요. 이게 옷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옷이요. 그거를 그때 당시 막 이제 쾌척할 수 있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응이 좋지 않아서 바로 한국에서 철수를 했어요. 한국 시장 아직 안 되는구나 라고 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 똑같은 베이비 디올이 이번에는 신세계 강남점에 입점을 했대요. 22년도에요. 이번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쵸. 네. 초대박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실제 실무진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네요 라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부모가 달라졌어요. 이 기존의 이 10대를 키우는 부모, 베이비 부머 혹은 X세대, 검소한 성향이 조금 더 강했죠. 근데 이제 30대 부모, 밀레니얼 세대가 되면서 명품 소비에 대한 친숙도가 높은 세대가 부모가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이유일 텐데요. 근데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이들이 알파 세대 자체가 텐포켓 자녀들이다라는 점입니다. 텐포켓. 주머니가 전 4개가 있죠. 어쩌다 보니 옷에 4개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주머니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텐포켓. 10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계산해 보십시오. 엄마 있죠? 아빠 있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고모, 외숙모, 외삼촌. 10명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거를 혹시 조카를 위해서 돈 썼다라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그렇죠?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부모도 있고요. 할머니도 있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돈이 10명의 어른이 한 아이를 지켜보는 이 저출산의 시대 속에서 오히려 아동시장이요. 요즘 역대급 활황이에요. 아동 프리미엄 의류, 아동 사교육 시장이요. 역대급 활황입니다. 21년도 기준으로 사교육 시장이 26조 최고치를 찍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기존의 사교육 시장이 시장이 가장 큰 영역은 당연히 고등학생이어야겠죠. 고3이겠죠. 그랬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 시장 달라졌어요. 비중이 제일 높은 나이가 어딘지 아세요? 만 4살. 영어 유치원 들어가려고 과외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교육 시장에서도 어린 영유아 시장이요. 굉장히 파이가 커지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살짝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로나 전후로 해서요.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 재편되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육시장이었어요. 교육시장이 이 기업 순위가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역대급 드라마틱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보일까요? 자, 교원 있고요. 그다음에 대교, 눈높이 하는 회사죠. 그다음에 이 웅진 싱크빅 회색입니다. 회색. 여기 20년에 확 치고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한 3등이었는데 2등으로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거 있죠. 메가스터디 뚫고 올라옵니다. 이 교육시장이 이렇게 지각 변동이 컸던 이유는요. 당연히 대면 교육이 어려웠으니까 눈높이 선생님이 가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매출이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웅진 C급이군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코로나를 예상하지는 못했지만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요거요. 패드 교육. 요거 스마트 올 이거를 기획을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때와 시기가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매출을 확 끌어올리게 되고 여전히 대교가 요 시장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1등, 2등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알파 프리미엄, 그래서 이 시장이요, 지금 구조가 오히려 저출산인데 제일 역설적으로 높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되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고 설명이 제가 빨랐던 부분은 Q&A 때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메타버스를 저희도 꼽았거든요. 근데 올해 2월 대박 사건이 있었죠. 아까 지금 너무 강의도 너무 잘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요. 그 강의 계획서를 보통 3월에 올리거든요. 교수님들 대개. 저도 2월에 올렸어요. 2월에 딱 올렸는데 챗 GPT가 나오는 순간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강의 계획서를 일괄 수정해서 다시 한번 3월에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에세이 제출해서 그 아이들에게 받는 게 이제 의미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꾸면서 이 선제적 대응 기술 이미 아까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던 걸로 저도 밖에서 좀 들었기 때문에 이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크게 드리진 않고요. 시사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간의 대체성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이 부분은 기계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구나, 아직까지는. 라는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소비자들한테 한 10,000명 정도에게 저희가 했거든요. 기계나 로봇이 대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 결제, 요즘 소비자들 괜찮은 키오스크 다 잘할 수 있고, 선호해 42.9%죠. 자, 그런데 여기 보이시나요? 불만시 대응 67.4% 소비자가 싫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챗봇이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있으면 화가 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해 드렸는데 실제로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화가 난 소비자들을 달래고 전환시키는 이 역량은 사실은 아직 인간 고유의 영역일 수밖에 없구나. 감정적인 것은 아직은 기계가 아직까지 대신할 수는 없구나 라는 거 많이 느끼면서 궁극적으로 항상 우리는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거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것도 재밌습니다. AI 스피커에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죠. 사람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1등이 뭐였다? 여기 보이시죠? 네, 사랑해였다고 합니다. 좀 의외지 않나요? 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우리는요, 아까 변하지 않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타인과 연결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이런 이 인간의 고유한 감정과 영역은 사실 기계로서도 우리가 좀 남겨두고 싶은, 추가하고 싶은 이런 여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가 남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공간력입니다. 공간의 힘이라는 건데요. 이게 물론 엔데믹,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오프라인에 대한 이 회기에 대한 부분을 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서 공간력이라는 키워드를 했던 건데요. 자, 이거는요, 제가 다른 내용보다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님 알고 계시나요? 그쵸. 그 왜 알쓸 신잡에도 나오시고 그리고 되게 해박하시게 잘 이야기하는 그 요즘에 유튜브로도 엄청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유현정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코로나 때 온라인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당신은 소득이 낮을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코로나 때 당신이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당신은 소득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무시무심하게 표현했지만은 저도 공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요, 사회는요, 갈수록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디지털화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물성, 아날로그, 체험 이런 영역은요 훨씬 더 프리미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또 아까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질수록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커진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죠. 우리 회장님들 막 멋지게 꾸미시고요. 막 우리 선왕들 막 성도 막 멋지게 짓잖아요. 인간은요 자기만의 이 지위가 높아질수록 공간을 꾸미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디지털화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오프라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프리미엄한 영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유현준 교수님의 말이자 저도 사실 매우 공감을 하고요. 자, 그런데 모든 공간이 또 다 프리미엄하냐? 그거는 또 아니겠죠. 이제는요, 입지나 상권이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곳이 당연 뭐 명동 딱 그 영역 혹은 뭐 강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요 이제는 갈수록 좀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요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세상에 없던 경험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게 어디든지 간에 오지든지 간에 내가 달려가는 게 요즘 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 경험성의 그 공간이 더더욱 더 프리미엄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역설적인 기능이 있어서 이 고객 경험에 대한 너무 뻔하지만 중요한 지점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피터팬이 사는 곳이 네버랜드. 언제나 동심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외치죠.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좀 더 어려지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게 가장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지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자, 그 중에 시니어 분들,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몇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요 사진 진짜 온라인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거 기억하시나요? 요 사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제목 있죠? 네.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피해자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딸들이 엄마 지금 콘서트장 바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진 또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딸밖에 없어요. 아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것도 재밌죠. 전 요것도 진짜 재밌었던 게, 이제 어머니분들이 산행을 마치시고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제 전국의 아우디 모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우디 산악회래요. 그래서 아시죠? 그렇죠? 그 아우디 아니고, 아줌마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라고 해서 아우디 모임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제 아주머니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사실은 저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가요, 타인에게 정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되게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상태다라는 반증인 거기 때문에 저는 물론 우리가 고령화 저출산 이런 어떤 엄청난 엄중한 시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떤 시장적 기회를 본다면은 이 베이비 부머 좀 놓치지 말아야 될 엄청난 큰 시장일 수밖에 없고 이들도 지금 네버랜드 신드롬을 앓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드리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항상 자기 중심으로 지금 소비자들이 돌아가고 있는 지향을 좀 마지막으로 같이 터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Q&A 때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청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반복이 중요하죠. 자, 2023 우리 마무리를 좀 이 키워드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거는 어디 가서도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은 정말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궁하면 변해라, 변하면 통하리라, 통하면 영원하리라 라는 말이잖아요. 진짜로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역에 이렇게 나와요.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막 바위가 떨어지고 막 비가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내가 뭐 두더지로 변해서 땅을 파던가 뭐 내가 나비로 변해서 날아가는 게 내가 인생 길 자체를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렌드를요, 그냥 요즘 애들 특이하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 삶을 또 내 어떤 인생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야 돼서 내가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드릴게요. 5분 정도 쉬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회가 되는 우리 Q&A를 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제가 여기서 우선 먼저 인사를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박사님, 이번에 제가 또 두 번째로 뵙는 건데 이번 강연도 너무 재밌고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또 들으면서 느낀 게 역시 어떻게 이렇게 트렌드는 매년 도대체 바뀌는 걸까? 또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찾고 연구하실까? 아까 그리고 그 스펠링 하시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작년에 뭐였죠? 작년 키워드가? 근데 또 올해는 또 토끼로 또 딱 잡으신 게 되게 센스 있는 분들이시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참석자분들 중에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했었던 점 있으셨던 분 혹시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셨을까요? 우리 또 초반에는 또 질문하기 조금 부끄러우시죠?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또 강연을 또 열심히 들었거든요. 작년에도 열심히 듣고 오늘도 열심히 들었는데 저는 들으면서 또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또 트렌드를 또 많이 분석하시는데 도대체 이 트렌드를 가장 많이 이끌어가는 연령대, 세대는 도대체 어떤 세대일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어떤 걸 주력으로 좀 보시나요? 네. 그 트렌드를 이끈다라는 게 세대적 구분이 요즘에 저희가 또 트렌드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너레이션 리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대적 구분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아까 그 네버랜드 신드롬 할 때 그 마지막 장표를 혹시 유념이 보셨던 분들은 인상적인 게 있었을 텐데 럭키 슈에트라는 브랜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알죠. 계시나요? 네. 부엉이? 네네네. 부엉이가 있는 그런 네. 의류 브랜드인데 타겟이 원래는 20대, 30대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매출을 실제로 보니까 50대들이 그렇게 많이 구매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그 백화점에 계시는 관계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럭키 슈에트를 40, 50 여성분들이 더 많이 구매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게 전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거 이유가 뭐냐면 물론 40대 50대 분들이 좀 더 어려지고 싶고 보이고 싶어하는 이 욕구의 표현이겠지만은 특히 요즘 들어서는 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령적 구분이 아니고 실제로 내 취향적 구분으로 훨씬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제너레이션 리스라는 게 저는 사실 요즘에 가장 눈여겨보고 좀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유념해 두는 키워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하실 때 굉장히 넓게 분석을 하셔야 돼서 네.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뭐 딱 그 타겟을 정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혹시 강연 들으시면서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셨나요? 너무 또 강연을 잘 해주셔가지고 궁금한 점이 없을 정도로 여기 다 또 트렌디한 분들이시니까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저도 또 보면서 느꼈던 게 나는 생각보다 트렌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또 다시 느낀 게 매 항목마다 나 저렇게 하는데 나 저거 하는데 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23년도가 지금 7월쯤이어서 다들 좀 이 내용이 그 조금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항상 조금 더 미래를 생각을 해 주신다면은 24년도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업에 지금 계시면서 넥스트 특히 지금 이 어려운 지금 경기가 다음에 24년도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주면은 제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영역을 좀 많이 접목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은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또 내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자, 우리 하반기를 또 보내고 또 내가 트렌드를 좀 이끌어가고 싶다. 내년에 트렌드는 또 뭐가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또 질문 드려볼까요?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내년 좀 트렌드를 조금 살짝 맛배기로 좀 벌써 분석이 나온 게 있으실까요? 네, 요즘에 좀 더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현상 중에 혹시 럭키걸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럭키걸 신드롬이 뭐지? 라고 봤는데,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해외에서 요즘에 미국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인데요. 이게 요즘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이 럭키걸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행운이 가득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즘에 10대,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떤 이상향을 내가 추구는 하고 싶지만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괴리를 크게 느끼면서 그 방법을 추구하는 방법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방법을 실현하다라기보다도 나는 약간 럭키걸이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성향도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재밌게 보는 현상이 웹툰과 관련해서 이슈였는데, 웹툰은요, 그 소비자들이 요즘에 그 서사라는 게 있죠. 예전에는 서사가 이태원 클라스 같이 예를 들어서, 그 주인공이 되게 어려워요, 상황이. 어렵다가 그걸 내가 다 극복해내고 결국에는 내가 좀 뭐 멋지게 내가 뭐 가게를 차린다. 요런 서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했는데 요즘 웹툰에서 제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서사가 그런 거 아니래요. 그냥 주인공은 항상 금수저야 되고요.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뭐 예쁘고 공부 잘하고 뭔가 다 풀 패키지여야 한다. 요런 서사를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게 좀 인상적인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아까 그 럭키걸과 좀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예전에 어떤 성공 방식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또 달라진 지점이 분명히 좀 있구나라고 느끼는 재밌는 케이스여서 제가 좀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웹툰 사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양극화 때문에 또 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컨텐츠적인 부분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업에서 조금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이 하시는 일 중에 좀 트렌드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마이크. 네. 그 코로나 때부터 더더욱 영상하고 관련된 OTT 산업도 되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오프라인 산업에 대한 트렌드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가 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프라인, 특히 공간, 컨텐츠와 더불어서 이 그 요즘에 그 보시면은 이 백화점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또 가장 힘들어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영화관. 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요즘 영화관이 예전과는 확실히 좀 달라진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둘만에 볼 수 있게 방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또 다른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다 같이 앉아 있는 공간이 아닌 그 외에 다른 활동을 엮일 수 있는 어떤 멀티플렉스로 바꾼다든지 영화관 자체도 요즘에 굉장히 자기만의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면서 그러면 또 OTT와 이 영화관의 매출은 또 어떻게 또 상관관계를 가지고 또 연결고리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 이렇게 저는 보는 게 OTT로 보는 것과 더불어서 영상으로 내가 또 영화관에서 보는 것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나눠져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그 강의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여행 산업이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국내에서의 트렌드가 궁금하고 세계적인 그런 흐름에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 노렸을 때 어떤 여행 관련 사업을 했을 때 좀 경쟁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요즘에 제가 여행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요. 아무래도 로컬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로컬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행과 관련해서 요즘 트렌드 중에, 요즘 여행 트렌드와 관련해서는 제가 요즘 바이럴이나 체크를 하면서 느끼는 게 가장 핵심이,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아까 워케이션 이야기 잠깐 했지만은, 이 직주 인구가 아니고요. 관계 인구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자체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어떤 성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구 10만은 꼭 유지해야 돼. 뭐 인구 100만은 꼭 유지해야 돼. 라는 게 거의 지자체에서는 거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이동성 그 자체를 관점으로 두고 그 고정화 두고 왔다 갔다 이동하기 쉽도록 관계 인구를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인식, 제가 제안을 좀 많이 보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워낙 이동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요, 어디든지 간에 그 안에 내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분명히 보여서, 저는 최근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LG에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코티지라는 제품입니다. LG 코티지라는 제품이요. 사실 농막이거든요. 그리고 모듈러 주택입니다. 결국에는 핵심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지역 그 자체보다도 내가 가고 싶은 그 지역을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내가 그 공간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핵심의 방점은 그 사람 자체인 거지, 공간에 대한 컨텐츠 자체를 사람들이 가기보다도 내가 그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은 게 요즘 여행 트렌드 중에 대표적인 그 저희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속 교차 방문하는 것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도 저희가 보고 있는 두 번째, 저희가 여행 트렌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아까 한 가지 뭐였죠? 아, 세계적인 이야기. 네, 세계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미국은요, 그 상업 부동산 시장, 상업 부동산 시장률이요, 23년도 기준으로 마이너스 7.8% 떨어졌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지금 유입하는 인구가 굉장히 힘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또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어디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느냐라고 데이터를 좀 보니까요. 핵심 센터, 몰 같은 경우도 핵심 센터에 훨씬 더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전에 그냥 일반적인 몰이 아니고 정말 특색이 있는 몰 그 하나로만 계속 몰리는 게, 이 상업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서 양극화가 이 극단화되고 있는 게 글로벌적인 추세라면은, 그 안에 어떤 특색이 있는지가 핵심적인 게 이 요즘 여행 글로벌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대표적인 게 제가 최근에 진천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루스퀘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진천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정말 그냥 논밭 있는 그 시골인데, 근데 거기에 루스퀘어라는 공간을 굉장히 멋지게 꾸몄어요. 그 대표님께서 만나 ENC라는 그 회사의 대표님이 루스퀘어라는 곳을 굉장히 멋지게 꾸미셨는데, 거기에 가보니까요, 그 주변에 어떤 환경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상관없이 내가 그 안에 공간을 어떤 컨텐츠로 넣었느냐가 핵심적으로 기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그 공간 안을 내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제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국내든 글로벌이든 다 자기 취향껏 또 주도적으로 하는 게 또 요즘 트렌드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매체에 대한 콘텐츠 산업은 코로나 전에도 늘 꾸준히 수요는 있었는데, 코로나 사실 의식주에 기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체가 콘텐츠라는 게 조금 더 부가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찾아주시는
매체를 제외한 공연 예술에 있어서는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네. 와, 정말 많이 좀 생각을 또 많이 해봐야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특정 영역에 있어서 사실 트렌드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깊이감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더 훨씬 더 현업에 계시면서 느끼시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제공해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 지금 입장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공연과 덤불어서 요즘 핵심이 제가 요즘 관찰되는 건 스탠드업 코미디. 요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키워드가 지금 어느 쪽으로 방향이 틀어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트렌드 그 키워드로만 지금 캐칭이 되는 그 빅데이터로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아예 없던 키워드가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키워드가 많이 떠오르는 게 제가 요즘에 최근 관찰한 데이터 연구가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게 확실히 공연도 이전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유명한 이제 뭐 당연히 그런 건 수요가 있죠. 근데 요 스탠드업 코미디는 좀 요즘 정말 핫한 이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그 트렌드까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요즘 관찰되는 하나 현상 뾰족한 거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는 국내 쪽에서 네. 보이는 요즘 건가요? 키워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연하면은 그렇군요. 관련해서 스탠드업 코미디가 그래서 이전엔 아예 제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바이럴이 많이 올라오는 게 좀 재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코미디 산업이 좀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다시 스탠드업 코미디로 네. 다시 그런데 살아나는. 코미디가 핵심은 아니고요. 스탠드업이라는 게 거. 핵심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운영하는 그 스탠드업. 네, 좋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뒤쪽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갑자기 열기가 네, 뒷분 먼저 하고 앞에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혹시 이것도 트렌드인지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반려견에 대해서 어떤지 궁금해요. 트렌드인지 궁금해요. 네. 사실 너무 좋은 질문, 너무 좋은 이슈라이징인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확실히 시장이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느냐. 요즘 저희가 보는 게 뭐냐면은요. 반려동물이 아니고요. 반려 그 자체로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사실 이거 진짜 24년도 스포가 될 것 같은데요. 반려라는 게 저희가 요즘 되게 눈여겨보는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진짜 핵심이고 그게 우리가 요즘 정말 외로움을 느끼는 수치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데이터 분석을 딱 해보면은 고독, 외로움, 두려움, 불안 이런 키워드가 1인 가구 더불어서 그냥 전 국민적으로 기저하고 있는 게 저희가 느끼는 첫 번째 핵심 부분인데 근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반려동물이 아니고요. 반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포함이 되고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AI 스피커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복돌이 복순이가 있었거든요. 이게 독거 노인분들이 실제로 요즘에 제일 좋아한대요. AI 스피커인데 인형인데요. 얘가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할머니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것도 요즘 니즈가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반려라는 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독거 노인이면은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돌봄을 해줘야 되는 약자이자 대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일 수도 있고 내가 돌봄을 줘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상생적인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반려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동물을 케어는 하지만 동물도 사실은 나를 케어해주고 있는 이 스스로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한정 짓지 말고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한정 짓지 마시고요. 시장을 크게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인터뷰를 했던 그 해녀의 부엌 케이스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해녀의 부엌도 반려와 굉장히 맞닿아 있구나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요. 그 직원분들을 인터뷰를 직접 했는데요. 직원분들 해녀의 부엌 계시지 않으세요?
그쵸? 네, 그쵸.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요. 그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서로 이렇게 서로 돌봄을 해주는구나. 해녀분들과 동시에 직원분들이 서로 같이 이렇게 상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였거든요.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좀 반려라는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동물에 한정돼 있지 않고 확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24년도에도 가장 핵심이 될 사업이 될 거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스포입니다. 네. 키워드는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작년에는 반려동물이 키워드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애완. 근데 또 이번에는 또 반려동물이 없길래 저도 사실 좀 궁금했었는데 이제 반려로 또 더 넓어지는 그런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또 질문 주셨던 분 다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오프라인 공간으로 코로나 때 많이 갔고 또 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조가 24년도에도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와,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그때 유현준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블록스가 왜 10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10대들은요, 사실 돈이 없죠. 왜냐면은 당연히 생애주기 단계로 될 돈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돈이 부족하면 어디로 갈까요?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온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로블록스 안의 성공은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은 오프라인에 대한 기조가 24년도에도 같이 유행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질문을 더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거는요. 아까 제가 또 강의에서도 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간이요. 너무 양극화가 제일 심한 영역인 것 같아요. 되는 것은 되고요. 안 되는 것은 너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공간 안에서 어떤 컨텐츠로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공간의 그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좀 사례가 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프리미엄 공간에 대한 느낌. 네. 아무래도 더현대 서울을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당연히 백화점 이야기지만 제가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연구를 했던 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더현대 서울이 제일 인상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은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팝업 스토어를 키워드를 넣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20년까지만 하더라도 팝업 스토어 하면은 가장 따라오는 연관어가 그거였어요. 홍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또 다른 사유지들이었는데, 아니 사유지가 아니라 그냥 그 공간, 그러니까 홍대, 성수동 이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21년도 1등이 그다음 연관어로 따라오는 게 더현대 서울로 바뀌고 22년도도 1등이 더현대 서울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지금 팝업 스토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생각하는 곳이 바로 더현대 서울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걸 왜 그러면은 더현대 서울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공간이 갈수록 프리미엄성을 유지한다라는 그 가정을 해볼 때 기조가 필요하는 그 기전이 그 아래에는 꼭 그 이동성,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팝업 스토어처럼 색다른 경험을 계속 줄 수 있는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는 이 오프라인에 대한 그 선호도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여행과 이야기에서 제가 좀 아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버스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메타버스는 다 안 될 거냐라고 했는데 메타버스가요. 제페토가 다른 컨텐츠는 다 힘든데 유독 잘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롯데월드요. 그래서 이게 왜 잘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잘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면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 행태가 재밌는 게요. 롯데월드에 내가 방문하기 전에 우선 메타버스에 한번 들어가 봐요.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코스를 타고 어떤 놀이를 놀 것인지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롯데월드를 가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요. 여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연결성이 되게 심리스하게 특히 여행에서 적용이 잘 되는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메타버스를 가장 이거를 뭐 대체하는 것 수단으로서 여행에서 접근하지 말고요. 여흥을 즐기거나 혹은 여행을 가기 전에 뭔가 시뮬레이션을 서로 사람들이 돌릴 수 있게끔 장으로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롯데월드 케이스가 있어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까 여행 트렌드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났는데요. 지금 생각났습니다. 같이 해석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한번 드리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될 것 같네요. 네, 연결해서 또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최근에 그 아나운서 산다 보면서 그 아나운서분께서 VR로 해가지고 그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애플에서 VR이 나왔잖아요. 그거 배우고 나왔는데 향후 VR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실 때 저희가 실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신지.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도 그 컨텐츠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드디어 이제 그 김대호 아나운서였죠, 그죠? 이제 뜨시는구나라고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그것은 핵심은 진짜 가격인 것 같아요. 이 메타의 주가와도 연결이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다시 한번 메타 그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의 배경에는 애플 출시라는 되게 되게 사실은 연결성이 띄엄띄엄 있지만은 사실 VR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게 된 배경이었는데 역시 그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가격의 이 적정성이 유지가 돼야 이 훨씬 더 사람들이 접근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애플이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걸 조금 좀 해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왜냐면은 애플의 제품력에 대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팬덤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애플은요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팬덤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사실 너무 높지만은 그것을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뛰어들 거라고 보고 시장성도 무궁무진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행 트렌드와도 좀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유대 연결고리가 정말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많이 돼서 저도 애플 주식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딱 출시된 거 보고 이거 사야겠다 생각 싶어서 이번에 많이 또 추격 매수를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시장 정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애플 주식을 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네. 샀어요. 저희도 하나만.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또 질문 혹시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렇게 또 박사님께 또 큰 박수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